엘리베이터의 도착을 알리는 부드러운 차인벨 소리가 서울의 야경을 가로지르는 정적을 깼다. 유하나는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에코백은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이 복도의 호화로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목에 매달린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기까지의 짧은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문을 연 것은 중년의 가정부였다. 그녀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에는 경멸과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질문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된 절차인 듯 가정부는 말없이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공간감이 하나를 덮쳤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진 내부는 값비싼 예술품과 디자인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따뜻함을 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차갑고 계산적이며 거대한 박물관처럼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거실에서 기다리세요. 도련님은 곧 오실 겁니다. 가정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하나는 거대한 소파의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부드러운 가죽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어 이 호화로운 공간을 제대로 둘러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자신의 달아빠진 운동화, 코만 바라보았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며칠 전 병원 원무과에서 마지막 통첩처럼 건넨 진료비 청구서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쌓여가는 빚은 20살 남짓한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산이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 써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은밀한 제안에 손을 뻗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때 서재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나? 하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처럼 비현실적인 비율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차갑게 조각된 대리 석상처럼 그의 눈은 하나를 인간이 아닌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훑어내렸다. 그가 바로 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준이었다. 서류는 읽어봤겠지. 민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금속성이 느껴졌다. 하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 그곳에는 오늘 밤 일어날 일에 대한 대가와 이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 그리고 절대적인 비밀 유지에 대한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 신상에 대해서는 들었다.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 학비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녀의 절박한 사정은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듯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필요에 의한 거래일 뿐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성금이다. 일이 끝나면 나머지를 주지. 하나는 떨리는 눈으로 수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액수였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어머니의 수술비를 해결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의 존엄성에 매겨진 가격표이기도 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동정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 알겠습니다. 힘겹게 내뱉은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의 눈썹이 미미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혹은 비굴하게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씻고 준비해. 욕실은 저쪽이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하나는 로봇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은 그녀의 자취방보다도 넓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동자. 그녀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놓는 듯했다. 유하나, 정신 차려. 이건 그냥 거래야. 엄마를 위해서야. 이것만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며 그녀는 준비된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침실로 향했다. 침실 역시 거대하고 차가웠다. 창밖의 야경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민주는 이미 셔츠 단추를 풀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고 있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이 방으로 들어서는 하나에게 고정되었다. 그 시선은 노골적인 욕망이 아닌 무언가를 분석하고 해부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하나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리 와. 그녀는 마법에 걸린 듯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잡고 들어올렸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은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았다.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호기심뿐이었다. 후회하나. 그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하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후회. 당연히 후회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팔아넘긴 것을.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놓인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후회할 자격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두려움을 애써 감추고 최대한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후회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민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놀라움 혹은 흥미, 그 미세한 변화를 하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저항 없는 수능이나 눈물 섞인 애원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예측을 기분 좋게 빗나갔다. 그는 피식 웃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웃음이었다. 똑똑한 건 마음에 드는군. 거래 상대가 멍청한 건 피곤하니까. 그는 그녀의 턱을 놓아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나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난밤의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온몸을 감싸는 통증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거실로 나오자 민준이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차에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기척에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보았던 것과 똑같은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가져가. 약속한 장음이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에게 지난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돈으로 치른 하룻밤의 유흥에 불과했다. 하나는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무게가 그녀의 영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하려 할 때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관. 하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해. 오늘 일은 내 기억 속에서도 지워. 할 수 있겠나? 그것은 질문이 아닌 경고였다. 철저한 단절의 선언이었다. 하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무언가를 억지로 삼켰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몸을 기대야만 했다. 손에 든 2개의 봉투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숫자가 바뀌는 것만 바라보았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서러움과 안도감,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민주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사라진 현관문에 머물러 있었다. 이상했다. 늘 그렇듯 거래가 끝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했다.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하룻밤의 기억으로 잊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얼굴이, 특히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말하던 그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 눈,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자존심의 불꽃.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저 멀리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이었다. 마치 완벽하게 짜인 자신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이물질이 끼어든 듯한 불쾌하고도 기묘한 느낌. 재미있는 장난감이군. 그는 스스로에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장난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껏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수학자의 눈빛에 가까웠다. 유하나. 그 이름 석자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동안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다. 수조 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 건을 검토하고 이사회를 주재했으며 까다로운 정계 인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참석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궤도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회의 도중 중요한 보고를 듣는 와중에도 문득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려움과 자존심이 뒤섞여 있던 그 깊은 눈동자,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하던 가늘게 떨리면서도 단단했던 목소리. 그 기억은 마치 배경음악처럼 그의 의식 저변에 낮게 깔려 사라지지 않았다. 상무님, 강상무님. 임원의 목소리에 민주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방금 보고한 데이터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 A 섹션의 수치를 다시 검토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도록.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보고를 하던 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도 그의 아주 짧은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는 스스로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고작 하룻밤을 보낸 여자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짜증이 치밀었다. 결국 그는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잠깐 들어와. 곧바로 단정한 모습에 김 비서가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김 비서는 민준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을 보필해온 충직한 인물로 민준이 유일하게 속내의 일부를 내비치는 상대이기도 했다. 지난주 수요일 펜트하우스에 다녀간 여자 유하나 기억하나? 네, 상무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그의 일은 주인의 사생활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오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모든 걸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민준의 명령에 김 비서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난 수년간 강민준을 보좌해왔지만 그가 하룻밤 상대로 만난 여자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언제나 그는 깔끔한 거래로 관계를 시작하고 끝맺었다. 뒷조사 같은 번거로운 일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민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눈빛의 정체를, 그를 이토록 성가시게 만드는 그 감정의 근원을. 이틀 후 김 비서가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민준의 앞에 섰다. 요청하신 유하나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민준은 말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첫 장에는 그녀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고집스러워 보였다. 그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겼다.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했다. 그녀의 학업 성적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고 교수들 사이에서는 장차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라는 평을 받고 있었다. 파일에는 그녀가 제출했던 우수한 리포트 몇 편도 첨부되어 있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그녀의 고단한 삶이 기록되어 있었다. 편의점, 카페, 식당, 과외. 그녀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은 곧장 병원비로 송금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희귀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었다. 파일의 마지막 장에는 은행에서 보낸 대출 상환 독촉장 4본과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가 그녀를 만나기 바로 전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했던 것이다. 민주는 파일을 덮고 눈을 감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던 자존심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혼란을 잠재워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처지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녀의 재능에 대한 기묘한 아까움,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를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 그는 이 충동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돈으로 사왔다. 기업도, 사람의 시간도, 여자의 하룻밤도. 그렇다면 이 성가신 감정 역시 돈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소유하면
완벽하게 통제해두면 이 지긋지긋한 혼란도 사라질 것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며칠 후 하나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를 받았다. 약속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전부였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던 그의 경고가 귓게 맴돌았다. 무슨 일일까? 그날 밤의 일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그녀를 괴롭혔다. 약속된 날, 하나는 그가 지정한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거대한 라운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전체를 빌린 것이 분명했다. 창가 쪽 테이블에 민준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온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볼 뿐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 오만한 태도는 여전했다.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하신 겁니까? 하나는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는 일부러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제야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앉지, 그는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하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보았던 혹은 보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파일이었다. 어머니 수술 날짜는 잡혔나? 예상 밖의 질문이었다. 하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하다 덕분에 곧 잡을 예정입니다. 그 돈으로는 부족할 텐데 수술 후에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네 생활비와 학비까지 아마 몇 달 버티기 힘들 거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는 사실에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반박할 수 없었다. 본론만 말씀해 주시죠. 좋아. 군더더기 없는 건 여전하군. 민주는 테이블 위의 파일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새로운 제안이다. 계약을 하지. 하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식 계약서 양식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개인 비서 및 동반자 역할 수행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커졌다. 계약 기간 6개월. 그 기간 동안 민준이 지정하는 공식, 비공식 석상에 그의 파트너로 동행한다. 그의 개인적인 용무에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대가로 강민준은 유아나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완치될 때까지 국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진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한다. 이것은 하룻밤의 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다. 그녀의 삶 자체를 6개월 동안 사겠다는 의미였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게 무슨 말 그대로다. 6개월 동안 내 여자가 되라는 뜻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더 모욕적이었다.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파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돈 때문에 이미 한 번 자신을 팔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시간과 감정, 영혼까지 저당 잡힐 수는 없었다. 내 어머니의 주치의가 누군지 아나. 서진우 박사. 국내 심장질환 최고 권위자지. 내가 이미 손을 써뒀다. 네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네 어머니의 수술을 집도할 거다. 하지만 네가 거절한다면. 민주는 말을 끊고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존심을 지키고 어머니의 목숨을 불확실한 미래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굴욕을 삼키고 확실한 현실을 잡을 것인가.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냥 서명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경제학도답게 독소 조항은 없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조항들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수정할 게 있습니다. 민준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이 올라갔다. 치오째, 가비의 요구가 있더라도 을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불가하다. 둘째, 이 관계는 철저히 사적인 것으로 언론이나 대중에게 노출될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셋째, 을은 학업을 계속할 권리를 가지며 갑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이상의 조항을 갑이 위반할 시 계약은 즉시 종료되며 이미 제공된 지원에 대해 을은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조항들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학생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협상가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그녀의 저항이 마음에 들었다. 굴복하되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는 그 강인함. 그것이야말로 그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였다. 좋아, 받아들이지. 그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녀가 수정한 계약서 위에 그가 먼저 서명을 했다. 그 모습을 본 후에야 하나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잉크가 마르는 짧은 시간. 그녀는 또다시 악맥에 영혼을 판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라운지를 나섰다. 민주는 홀로 남아 그녀가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와 그녀의 서명이 나란히 적힌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승리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이 6개월이 과연 자신의 통제에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유하나의 삶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였다. 강민준의 말대로. 계약 다음 날 어머니는 국내 최고의 병원 VVIP 병실로 옮겨졌고 심장질환의 권위자인 서진우 박사가 직접 주치의를 맡았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적어도 그녀가 했던 거래가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안도감의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짙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간, 그녀의 행동 방향은 이제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소유였다. 그는 아직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숨막히게 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유하나 씨 되십니까? 김비서였다. 그는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오늘 저녁 유로리 씨, 상무님과 동행하셔야 할 파티가 있습니다. 은성그룹 창립기념 행사입니다. 5시에 사람을 보내드릴 테니 준비하고 계십시오. 일방적인 통보였다. 하나가 무언가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은성그룹의 창립기념 행사. 그건 그가 속한 세계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정확히 5시. 그녀가 사는 옥탑방의 낡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전문가 포스를 풍기는 남녀 3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숍에서 나온 듯한 거대한 옷가방과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있었다. 유하나 씨 맞으시죠? 준비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비좁은 옥탑방을 익숙하게 둘러보지도 않고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한 명은 임시 행거에 눈부신 드레스들을 걸었고 다른 한 명은 화장대를 펼쳤다. 하나는 마치 마네킹이 된 것처럼 그들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가난한 구학생 유하나는 온데간데 없었다. 우아한 자수정이 박힌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 목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된 자연스러우면서도 기품 있는 메이크업. 그녀는 낯선 자신의 모습에 어색함을 느꼈다. 이 모든 화려함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잠시 빌려 입은 연극 의상일 뿐이었다. 준비가 끝날 무렵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강민준이 직접 온 것이었다. 차에 오르자 그는 이미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가볍게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칭찬이나 감탄도 없었다. 마치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듯한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오늘 밤, 넌 내 파트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그가 입을 열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시선은 피하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알겠나? 내 옷 그냥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그게 내 역할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장식품. 그것이 오늘 밤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하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민주는 익숙하게 차에서 내렸고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나가 머뭇거리자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 정계, 문화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강민준 옆에 저 여자는 누구지? 하는 무언의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하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여유롭게 그녀를 이끌고 연회장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상무, 오랜만이군. 은성그룹의 경쟁사 회장이 다가와 아는 체를 했다. 그리고는 하나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옆에 계신 분은 처음 뵙는데. 미인이시군. 제 파트너입니다. 민주는 짧게 대답할 뿐 그녀를 소개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때였다. 민준 씨, 오셨네요. 첨가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태하그룹의 외동딸 최유라였다. 그녀는 언론에 공공연하게 민준의 약혼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백조처럼 우아했지만 하나를 향한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차가웠다. 옆에는 누구신지 민준 씨가 이런 자리에 아무나 데리고 올 뿐이 아닌데. 그녀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는 긴장으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유라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한아라고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최유라는 오히려 허를 찔린 듯했다. 그녀는 하나의 배경을 물어 집요하게 굴욕을 주려 했지만 하나는 교묘하게 대답을 피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동안 민주는 그저 방관자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그때 민준의 삼촌이자 은성그룹의 부회장인 강태환이 몇몇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태환은 온화한 미소 뒤에 야심을 감추고 있는 노회한 인물이었다. 민준아, 와 있었구나. 여기 투자자분들께 인사드려라.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민준은 투자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리조트 개발 사업으로 흘러갔다. 강태환 측 실무진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브리핑했지만 투자자 중 한 명인 윌리엄 회장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보고서는 잘 봤습니다만 예상 수익률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군요. 특히 현지 통화 가치의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다. 실무진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진땀을 흘렸다. 강태환의 낯빛도 미세하게 굳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민준의 옆에서 조용히 대화를 듣고만 있던 하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최근 아세안 중앙은행이 발표한 통화 스와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5개년 수익률 예측 모델에 반영하셨는지요? 현재 모델은 지나치게 안정적인 환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논리 정연했다. 좌중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다. 실무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강태환은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는 듯한 불쾌한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민준 역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장식품처럼 있으라던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윌리엄 회장은 눈을 빛내며 그녀에게 되물었다. 오,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아가씨는 그 정책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전공 분야였다. 현재 동남아시아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보고서의 예측 모델은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5년은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공격적인 환해지 헤지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예상 수익의 20% 이상이 환차손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토론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전문 용어와 정확한 데이터를 인용하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옥탑방의 고학생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지성을 갖춘 전문가의 모습이었다. 설명을 마쳤을 때 주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윌리엄 회장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깨고 감탄하며 손뼉을 쳤다. 브라보강 상무, 정말 놀라운 파트너를 두셨군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석하기까지 하다니. 이봐요. 당신의 의견이 우리 팀의 최고 분석가보다 낯구려 숨겨진 보석을 가지고 있었군. 윌리엄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유쾌하게 웃었다. 강태환과 실무진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분노와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하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준. 그는 완전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하나의 역할을 장식품으로 한정했다. 그녀를 그저 자신의 통제해 둘 수 있는 예쁜 인형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보았다. 돈으로 산 계약 관계의 을이 아닌
유하나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 그의 가슴 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혹감이자 신선한 충격이었고 아주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유하나는 자신의 옆모습에 꽂히는 강민준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세계에 함부로 발을 들였다. 그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질책할지 혹은 계약을 파기할지 몰라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익숙한 하나의 옥탑방 방향이 아닌 서울을 벗어나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참다 못한 하나가 물었다. 그의 침묵이 어떤 분노의 말보다 더 두려웠다. 가보면 알아. 짧은 대답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하나 역시 더 묻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에게는 목적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한적한 해변 도로로 접어들었고 이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모던한 유리 건축물 앞에 멈춰 섰다.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보였다. 내려. 그는 시동을 끄고 먼저 차에서 내렸다. 하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랐다. 짠 내음을 머금은 밤바다가 파도 소리를 실어 날랐다. 그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현관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그의 펜트하우스처럼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거대한 책장에 가득 꽂힌 책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벽난로의 흔적까지 그곳은 그의 취향과 시간이 묻어나는 훨씬 더 사적인 공간처럼 보였다. 왜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거죠?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두운 실내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밤 왜 나섰지? 마침내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질문에 가까웠다. 상무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약에 따라 상무님의 파트너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준비했던 변명 대신 솔직한 이유를 말했다. 그녀의 대답은 그의 허를 찔렀다. 그는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사과하거나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려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계약의 틀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는 그 말이 묘하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한동안 그녀를 꿰뚫어 볼 듯 응시하던 그가 나직이 말했다.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나서도 좋다. 그것은 엄청난 변화였다. 장식품으로 취급했던 그녀에게 그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일부 허락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시는 오늘처럼 나를 놀라게 하진 마. 그는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홀로 남겨진 하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어색한 주말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래층의 게스트룸을 쓰라고 말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거나 혹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았다. 하나는 그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하며 거대한 책장에 꽂힌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경제학 서적들 사이에 섞여 있는 철학과 고전문학 책들이
그의 의외의 면모를 보여주는 듯했다.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둘은 말이 없었다. 가끔 필요한 물건에 대해 묻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는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껍질 아래 감춰진 다른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단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커피는 유독 쓴 것만 마셨다. 무심코 걷어 올린 셔츠 소매 아래로 손목 안쪽에 희미한 흉터가 있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가끔 피아노 앞에 앉아 슬프고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했다. 그 선율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다. 거센 파도 소리에 잠이 깬 하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 그때 2층 민준의 방문 틈으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소리는 분명 고통에 찬 사람의 것이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하지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그의 방문 앞에 섰다. 안돼, 가지마, 제발. 문틈으로 애원하는 듯한 잠꼬대가 들려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전부 내 탓이야. 그 목소리는 평소에 냉정하고 오만한 강민준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망가져 있었다. 하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침대 쪽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괴로운 듯 몸을 뒤채고 있었다. 식은땀에 젖은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나는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완벽한 갑옷을 두른 것 같았던 남자의 가장 연약하고 부서진 모습을 목격한 충격 때문이었다. 그가 짊어진 상처의 깊이가 어렴풋이 느껴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나가야 할까? 아니면 그를 깨워야 할까?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그의 몸부림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 순간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계약도, 그와 자신 사이의 벽도 모두 잊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은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깊은 상처 속에서 허우적대는 한 명의 가여운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괜찮아요.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꿈이에요. 나쁜 꿈일 뿐이에요.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에 그의 격렬한 움직임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나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다. 그저 눈앞에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순수한 연민과 위로의 감정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악몽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내 그의 시선이 바로 곁에 있는 하나의 얼굴에 닿았다. 순간 그의 눈빛이 경계심과 분노로 날카롭게 변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땀에 젖어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수치심이 그를 잠식했다. 나가. 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장 내 방에서 나가.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의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을까? 계약으로 얽힌 관계 속에서 그녀가 건넨 위로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생경해서 오히려 그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헤집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별장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하나 역시 조용히 짐을 챙겼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무표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서울로 돌아간다. 그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어젯밤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성질이 달랐다. 이전이 단순한 어색함이었다면 지금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우연히 엿본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하고 미묘한 긴장감이었다. 하나는 더 이상 그를 차갑고 오만한 재벌 3세로만 볼 수 없었다. 그의 갑옷에 난 깊은 균열을 보았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영혼을 보았다. 그리고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온기가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위로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그가 지난 수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방어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유욕이 아니었다. 지난밤 악몽 속에서 허우적댈 때 그를 건져 올린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대한 갈망. 그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은성그룹 창립기념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청담동의 한적한 프렌치 레스토랑 VIP 룸에서 두 남녀가 마주 앉았다. 한 명은 강민준의 삼촌인 부회장 강태환이었고 다른 한 명은 태아그룹의 딸 최유라였다. 그 계집애 보통이 아니더군요. 최유라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파티에서의 굴욕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단순히 민준 씨의 하룻밤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감히 제 앞에서 기죽지도 않고 투자자들 앞에서 아는 척까지. 대체 정체가 뭐죠? 강태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조사해봤네. 이름은 유하나.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에. 집안은 바닥을 기는 수준이더군. 아픈 어미 하나 때문에 제 몸을 팔러 나온 기특한 효녀야. 그런 천한 것이 어떻게... 천하기에 더 위험한 걸세. 강태환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잃을 게 없는 것들이 원래 더 독하고 무서운 법이지. 그 아이는 민준이의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민준이가 그 아이를 별장에 데려갔다는 사실. 알고 있나? 최유라의 눈이 커졌다. 그 별장은 강민준이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 들인 적 없는 그만의 성격이었다. 그 아이는 민준이의 약점이 될 걸세. 아주 치명적인 약점. 우리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 강태환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최유라는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의 목표는 달랐지만 유하나 제거라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강태환은 민준을 실추시켜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 위해, 최유라는 자신의 자존심과 당연히 차지해야 할 안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해. 첫째, 그 아이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야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왔어도 가난한 삶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둘째, 직접 덫을 놓는 거야. 유라 양이 잘하는 방식으로. 강태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최유라의 질투심과 사교계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둘의 은밀한 회동 이후 유하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촘촘히 짜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소문이었다. 상류층 사교계와 재계에 은밀하지만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다. 강민준 상무의 새 여자가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 출신이라며 돈에 눈이 멀어 영혼까지 팔아넘긴 여자래.
전형적인 신데렐라 콤플렉스지. 보기와는 다르게 야심이 대단해서 어떻게든 민준 씨를 붙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더군. 하나는 민준과 함께 몇 번의 저녁 식사 자리에 동행하면서 그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을 피부로 느꼈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등 뒤에서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홀로 옥탑방에 돌아오면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민주는 그 소문들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원래 타인의 시선에 무심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그녀를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의 옆자리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최유라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며칠 후 하나는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초대장 한 통을 받았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자선 경매 행사에 그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발신인은 최유라였다.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있을 터였다. 하필이면 민준이 중요한 해외 출장을 떠난 날에 맞춰서 열리는 행사였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나는 밤새 고민했다. 가지 않으면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조롱할 것이고 가면 분명 무언가 덫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가기로 결심했다. 대신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경매 행사가 열리는 날, 하나는 지난번 파티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민준이 계약의 일부라며 보내준 옷 중 하나였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최유라가 과장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와주었네요. 하나씨, 바쁠 텐데 고마워요. 좋은 취지의 행사인데 당연히 와야죠. 하나는 미소로 응수했다. 행사장은 최유라의 친구들, 즉 상류층의 영예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하나에게 다가와 친한 척 말을 걸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머, 이 목걸이 예쁘다. 민준 오빠가 사준 거예요. 부럽다. 하나 씨는 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시집가서 편하게 살면 되겠네. 그녀는 모든 교묘한 모욕들을 의연하게 받아넘겼다. 그리고 최유라가 파놓은 함정의 실체가 곧 드러났다. 경매의 마지막 순서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왔다. 최유라는 마이크를 잡고 일부러 하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 목걸이는 특별히 오늘 행사를 위해 제가 기증한 것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바람을 잡기 시작했다. 경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리고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에게 참여를 유도했다. 하나 씨도 한번 참여해보지 그래요. 민준 오빠 이름으로 기부하면 의미 있잖아. 이것이 함정이었다. 그녀가 만약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분수를 모르는 야심가로, 참여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옹졸한 여자로 몰아갈 심산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굴욕이었다. 바로 그때 최유라와 눈빛을 교환한 한 남자가 하나에게 다가왔다. 기름진 머리에 비싼 시계를 찬 천박함이 뚝뚝 묻어나는 남자였다. 유하나 씨라고 했나?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 이 목걸이 내가 사줄까 대신 오늘 밤 나랑 시간 한번 보내는 것이 어때? 남자는 노골적으로 희롱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유라와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남자의 뺨을 때리는 등 격한 반응을 보여 추문을 만들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하나는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그의 손목에 찬 시계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시계, 가품이네요. 뭐라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롤렉스 데이토나 레인보우 모델은 베젤의 보석 커팅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요. 당신의 것은 그 각도가 너무 조잡하군요. 짝퉁 시계를 차고 진짜 보석을 논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다. 당신이 저에게 보이는 관심도 그 시계만큼이나 값싸 보이는군요. 당신의 품격에 맞는 걸 사시는 게 어때요? 예를 들면 양심 같은 거요. 좌중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남자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울 줄 알았던 여자가 이토록 우아하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캬워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다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최유라와 친구들의 표정은 썩어 들어갔다. 완벽한 함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 편 사람만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꼴이었다. 하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유라를 향해 고개를 까딱 숙여 보였다. 좋은 구경 하고 갑니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우아하게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적들의 의도를 파악했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다. 자신의 좁은 옥탑방으로 돌아온 하나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다. 거대한 정글의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조금 전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남자의 저급한 희롱과 주변의 비웃음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의 보호 뒤에 숨을 생각이 없었다. 그가 이 싸움에 대해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하나. 이제부터는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은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김비서와 그의 지시에 따라 함께 나온 유하나였다. 차에 오르는 짧은 순간 그는 그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전보다 더 과묵해졌고 어딘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다. 무슨 일 있었나? 그가 무심한 척 물었다. 하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는 최유라가 파놓은 함정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고자질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더더욱 싫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하나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방어만으로는 이 정글 같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계속해서 날아올 화살을 그저 막아내기만 하다가는 언젠가 지쳐 쓰러질 것이 뻔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다. 그녀는 사소한 감정 싸움의 상대인 최유라가 아닌 이 모든 판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진짜 적. 강태환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강민준에게 자신이 그저 보호해야 할 여자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넘어서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가난한 대학생인 그녀가 거대 그룹의 부회장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에게는 돈도, 권력도, 정보망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명석한 두뇌와 끈기뿐이었다. 그녀의 조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집처럼 드나들었다. 경제학도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업 정보, 재무제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첫 번째 타겟은 창립 기념 파티에서 논의되었던 강태환이 총괄하는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그날 그녀가 던졌던 환율 리스크에 대한 지적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의 공식적인 파트너였다. 그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세계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주말에 그가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회사에 나갈 때 그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핑계로 그의 집무실에 동행했다. 그는 의외로 거절하지 않았다. 그의 집무실에서 그는 일에 몰두했고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그의 대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제목, 컴퓨터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그래프들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정보를 빨아들였다.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분위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 그리고 강태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미묘한 뉘앙스까지 밤에는 옥탑방의 작은 책상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낮에 얻은 단편적인 정보들과 공개된 기업 정보를 대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리조트 개발을 위해 설립된 해외 자회사들의 재무제표가 이상했다. 여러 개의 회사가 복잡한 지분 구조로 얽혀 있었고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했다. 특히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며칠을 더 파고든 끝에 그녀는 강태환의 비자금 조성 수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건설 자재 비용과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빼돌려 해외의 비밀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니었다. 회사 자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강태환을 단번에 몰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강민준에게 알리느냐였다. 그녀가 이 서류들을 들고 가서 당신의 삼촌이 도둑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과연 믿어줄까 자칫하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집안을 이간질하려는 악녀로 몰릴 수도 있었다. 그녀를 더욱 취약한 위치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가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그저 작은 불씨를 던져주는 역할을 해야 했다. 모든 공로는 그가 가져가고 자신은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마침 민주는 각 사업부의 분기별 실적 보고를 검토하는 시기였다. 그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어느 저녁, 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낮에 있었던 회의 때문에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하나는 마치 무심결에 떠올랐다는 듯 아주 순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학교 리포트 때문에 해외 건설 시장 동향을 좀 찾아봤는데요. 동남아 지역의 철강이랑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반년 사이에 국제 시세보다 15%나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본 은성그룹의 프로젝트 예산안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자재 비용이 10% 증가한 걸로 되어 있던데 제가 뭘 잘못 본 걸까요? 이상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로 궁금하다는 듯한 순수함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네가 뭘 알겠어. 프로젝트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그는 숫자에 관해서는 병적인 완벽주의를 가진 남자였다. 10% 하락과 10% 상승. 그 엄청난 괴리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사소한 불일치였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이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집무실로 돌아가 문제의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 분기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자재 비용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동남아 리조트 사업부. 원자재 구매 내역 전체를 상세 감사해. 회계팀에는 알리지 말고 자네 직속 감사팀만 움직여. 조용하고 신속하게. 김 비서는 주인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아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민준의 지시로 시작된 조용한 감사는 거대한 비리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시작점이었다. 하나의 자재 구매 내역에서 시작된 의심은 납품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로 이어졌다. 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또 다른 유령 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적 끝에 마침내 모든 자금이 강태환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며칠 후 늦은 밤 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가 올린 최종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의 삼촌이 수년에 걸쳐 얼마나 조직적으로 회사의 돈을 빼돌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믿었던 혈육에게 발등을 찍힌 배신감. 그리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다는 아찔함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그는 며칠 전 유하나가 던졌던 순진한 질문을 떠올렸다. 제가 뭘 잘못 본 걸까요? 이상하네요. 그것은 결코 순진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비리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만든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하게 계산된 한 수였다. 그녀는 그에게 칼을 쥐어주고 그 칼로 무엇을 베어야 하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하나의 신상 파일을 바라보았다. 가난한 여대생.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 그룹의 부회장을 위협할 만큼 치밀하고 대담한 전략가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민주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장감이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하지. 지금 바로.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히 계약으로 묶인 여자나 흥미로운 상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이 위험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곁을 지켜줄 유일한 퀸이 될지도 몰랐다. 그녀의 가치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강민준의 호출을 받고 그의 집무실로 간 유하나는 그곳에 무거운 공기에 숨을 죽였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킬 뿐이었다. 그 안에는 강태환 부회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서류를 보지 않고 그저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깊고 날카로웠다. 내 짓인가?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아니요. 하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상무님께서 보셔야 할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작은 힌트를 드렸을 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상무님께서 직접 밝혀내신 겁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도 비굴하게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그 정직함이 민준의 마지막 의심의 벽을 허물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자신과 같은 방향을 보고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임을 깨달았다. 잘했다. 그가 건넨 짧은 칭찬.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완전히 넘어섰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동맹이 되었다. 민주는 강태환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강태환은 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에게는 아직 최유라라는 패가 남아있었다. 민준이가 그 계집애 때문에 단단히 미쳐있는 것 같으니 우리도 그 아이를 이용해야지. 명예, 평판, 그 녀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강태환은 최율에게 그들의 첫 만남, 즉 돈으로 하룻밤을 산 그 추악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흘리라고 지시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최유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악질적인 연예부 기자에게 자극적인 양념을 듬뿍 쳐서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단독 보도가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단독 은성그룹 황태자, 강민준의 숨겨진 여자, 현대판 신데렐라 혹은 최고급 콜걸.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강민준이 거액의 돈을 주고 가난한 여대생의 첫날 밤을 샀다는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철저한 스폰서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증거로 유하나가 새벽에 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흐릿한 파파라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기사는 유하나를 가난을 무기 삼아 재벌을 유혹한 야심가로, 강민준을 여성을 돈으로 사는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매도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인터넷은 온갖 추측과 비난의 댓글로 들끓었다. 모든 재앙의 중심에 선 하나는 옥탑방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문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녀의 신상은 이미 인터넷에 모두 공개된 상태였다. 그녀는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고 무력감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과 엔졌나? 아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말고 있어. 내가 해결할 테니. 전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기자들을 뚫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김 비서는 민준의 아버지. 강 회장이 그녀와 민준을 호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었다. 강 회장의 저택. 서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 안에는 강 회장과 민준, 그리고 상복처럼 검은 옷을 입고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는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유하나는 죄인처럼 그들 앞에 섰다. 고개 들어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하나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과 우리 집안의 얼굴에 똥칠을 해 원하는 게 돈이었나. 그는 책상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내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적어 내밀었다. 이만큼이면 되겠느냐. 내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다. 이거 받고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우리 집안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모욕적인 처사였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이니 돈으로 끝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최유라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회장님, 처음 제가 강 상무님을 만난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 부끄럽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 제 마음은 거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팔기를 거부한 그녀의 모습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였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나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이 사람은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시작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돈으로 사려 했고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유하나는 제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저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은성그룹의 후계자 자리와 이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저는 유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서재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계약의 일부가 아닌 세상의 모든 비난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의 증표였다. 가자, 그는 그녀를 이끌고 서재를 나섰다. 등 뒤로 강 회장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거대한 저택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민준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추문이라는 거대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진짜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용광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모든 거짓과 계약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거래는 끝났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저택을 나온 강민준과 유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였다. 민준이 하나를 사랑한다고 선언한 사실은 이미 저택 안에서부터 새어나와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보호하며 겨우 차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철저했다. 그가 채 오르자마자 법인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은성그룹 본사 출입 권한도 박탈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내쫓긴 왕자 신세가 되었다. 그와 하나는 민준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한적한 레지던스 호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갇힌 듯 세상과 단절된 고요함이 그들을 덮쳤다. 처음으로 그는 가족의 거대한 후광 없이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세상에 서게 된 것이었다. 강민준의 몰락은 강태환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회장인 형이 충격과 분노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어려운 틈을 타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은밀하게 은성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서진 CNT의 오너와 접촉했다. 강민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강 회장도 늙었고요. 지금이 은성을 집어삼킬 최적기입니다. 강태환은 은성그룹의 내부 약점과 기밀 정보를 미끼로 서진 CNT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몇몇 외국계 헤지펀드까지 끌어들여 은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기로 공모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경제계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터졌다. 서진 CNT가 은성그룹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동시에 강태환이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은성그룹의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적들이 은성을 집어삼키는 데 드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었다.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였다. 호텔방에서 TV를 통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보던 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자신의 사랑 때문에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를 이 끔찍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미안함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어느 날 밤, 그는 텅 빈 눈으로 술병을 내려놓으며 하나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내가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라도 여기서 빠져나가. 내가 가진 거라도 전부 줄 테니 더 이상 나 같은 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마. 그는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다가가 술잔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질책도 원망도 없이 오직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신 차려요. 강민준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여기서 무너지면 당신은 평생 패배자로 살게 될 거예요. 당신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망친 남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한 힘이 있었다. 나는 당신이 돈이 많아서 은성그룹 후계자라서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아침이면 다시 완벽한 갑옷을 챙겨 입는 당신의 강인함. 차가운 척하지만 결국 내 손을 잡아준 당신의 진심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나한테 증명해 보여줘요. 내가 본 강민준이 진짜였다는 걸. 하나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그의 절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와 그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다시 깨달았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의 호텔 스위트룸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역할이 바뀌었다. 절망에 빠진 왕자를 구원하는 것은 더 이상 유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는 냉철한 전략가가 된 유하나가 지휘봉을 잡았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벽에 전지를 붙이고 적들의 관계도와 지분 구조,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경제학 지식은 이 위기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했다. 적은 서진 CNT와 몇몇 헤지펀드지만 진짜 머리는 강태환 부회장이에요. 그들은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가를 최대한 떨어뜨린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에요. 민주는 그녀의 분석에 자신의 내부 정보를 더했다. 그의 옆에는 끝까지 충성을 지킨 김 비서가 함께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다. 아직 우리 편이 남아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 해온 몇몇 고문님들과 아버지께 충성하는 일부 이사들이 있어요.
그들의 지분과 우호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을 합치면 역부족이에요. 결정적으로 개인 주주들의 마음을 돌려야 해요. 하나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방역의 시나리오를 짰다. 첫째, 우호 지분을 총결집한다. 민준과 김 비서는 비밀리에 충성파 주주들과 접촉하여 의결권을 위임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둘째, 적의 약점을 파고든다. 하나는 서진 CNT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다가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들이 이번 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거액의 당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우리가 은성그룹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들의 계획은 명확해졌다. 적대적 M&A에 맞서는 방어 전략, 포이즌 필과 강태환의 비리를 폭로하는 여론전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적들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막아내는 동시에 강태환의 배신을 만천해 공개해 판을 뒤엎어야 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호텔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계획은 너무나도 위험했고 단 하나의 변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차트를 분석하는 하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구원이자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인기척에 놀라 돌아보는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동이특이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그들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견디고 있었다. 내일의 태양이 과연 그들의 편에서 떠오를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은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컨벤션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홀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주주들과 임원들,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단상의 중앙에는 사실상 이번 사태의 승리자처럼 보이는 강태환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경쟁사인 서진 CNT의 임원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배석해 있었다. 그는 이미 은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된 듯한 오만한 태도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육중한 홀의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쫓겨난 황태자가 아니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수트,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운 채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그는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기운을 내뿜으며 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유하나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 너무 위험한 자리였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그가 전면에 나서 싸워야 할 무대였다. 민주는 주주석 앞자리에 앉았다. 그의 등장에 장내가 잠시 술렁였다. 저 멀리 수척해진 얼굴의 강 회장이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아들을 내쳤지만 평생을 바친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버지의 고뇌가 느껴졌다.
곧이어 총회가 시작되었다. 의장석에 앉은 강태환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유능한 경영인의 가면을 쓰고 현재 은성그룹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를 역설했다. 그는 최근의 경영 공백과 오너 리스크를 거론하며 서진 CNT와의 합병만이 은성그룹이 살 길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의 연설은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장밋빛 거짓말로 가득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장내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경영권 이관을 위한 표결이 시작되려던 찰나였다. 강태환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장, 발언권 요청합니다. 낮고 힘 있는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태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수많은 주주들 앞에서 그의 발언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민준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강태환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주주들을 향해 있었다. 주주 여러분, 은성그룹 대주주 강민준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최근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에 큰 혼란을 드린 점, 그리고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솔직한 사과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조금씩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금 은성그룹이 마주한 진짜 위기는 오너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된 배신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힌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관계도였다. 장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강태환 부회장은 지난 5년간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여기에 있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민준은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강태환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조작된 세금 계산서, 유령 회사로 송금된 은행 기록, 해외 비밀 계좌 내역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 유하나가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이것이 강태환 부회장이 말하는 책임 경영의 실체입니까? 이것이 은성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까? 강태환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강민준. 내 놈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뭐 함이라고요. 쌈콘. 민준은 처음으로 그를 삼촌이라 부르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된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손짓하자 스피커를 통해 녹음된 통화 내용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 회장, 걱정 마시오. 은성의 내부 정보는 내가 계속 제공할 테니 합병만 성사되면 약속했던 부회장 자리는 내 것 아니겠소. 하하하. 강태환이 서진 CNT에 오 회장과 내통하며 회사를 팔아넘기려 모의하는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입속을 위해 평생을 몸담았던 회사를 최악의 경쟁자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완벽한 배신이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강태환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광 컨벤션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찰 금융범죄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환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굳어있는 강태환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서진 CNT의 임원들 역시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다. 악당들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소란이 잦아든 호란. 민주는 연단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비장함과 씁쓸함이 감돌았다. 그의 시선이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강 회장의 눈에는 충격과 회한,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단순히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김으로써 그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것이었다. 치열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임시 주주총회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강태환과 서진 CNT의 경영진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다. 강민주는 집안의 배신자로부터 그룹을 지켜낸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한때 신데렐라를 꿈꾸는 악녀로 매도되었던 유하나는 왕자를 구한 지혜로운 조력자로 재평가되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은성그룹은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강민준의 리더십 아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은성그룹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이 치솟았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지켜낸 것을 넘어 이번 사태를 통해 진정한 경영인으로 거듭났음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강 회장에게 찾아왔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오만함과 독선을 깊이 뉘우쳤다. 그는 민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예전의 그 위압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의 서재였다. 내가 틀렸다. 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아들이 아닌 그저 은성그룹의 후계자로만 봤다. 너의 진심을 보지 못했고 그 아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이 늙은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과를 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의 열쇠가 담긴 작은 상자를 아들에게 건넸다. 이제부터 은성은 내 것이다. 내 방식대로. 네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거라. 나는 이제 그저 너를 믿고 지켜보는 아버지로 남으련다. 그는 민준을 후계자가 아닌 은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언제 한번 그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오너라. 내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아버지와의 오랜 벽을 허문 민주는 그 길로 차를 몰아 익숙한 언덕길을 올랐다. 유하나의 옥탑방.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돈으로 사러 온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게 해준 유일한 여자를 만나러 온 한 명의 남자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평범한 청바지에 셔츠 차림.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과 불안의 그늘이 없었다. 어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 빠르게 회복 중이었고 그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셨어요. 민주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시작을 올가매었던 그 굴욕적인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말없이 계약서를 꺼내 잿더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그들의 고통스럽고 복잡했던 시작을 상징했던 계약은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우리의 거래는 끝났어.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제가 되어버린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하나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화려한 보석 반지나 거창한 이벤트는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있었다. 유하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시련에도 자신을 놓지 않았던 강인한 손이었다. 나는 너 때문에 구원받았어. 회사를 구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받았어. 너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이제 계약이 아닌 내 진심으로 너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의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주겠어, 유하나. 나와 결혼해 줄래?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쇼속히 끄덕였다. 돈으로 시작된 거래는 마침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약속으로 끝을 맺었다. 1년 후 에필로게, 은성그룹은 강민준 회장의 혁신적인 경영 아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동시에 직원을 존중하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존경받았다. 사람들은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